서울의 현재 기온은 33.4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나배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누리꾼들이 고소당했습니다. 합법적 수단으로 정치인을 비판해도 될 텐데 욕설과 극언을 동원했다면 처벌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선 국회의원이 자신을 비난했다고 수사기관, 사법기관에 호소하는 것은 변론으로서 따지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권력을 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무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난한 국민은 나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과연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국민에게서 세금 받아가서 그 정도밖에 정치 못하느냐며 질책받는 게 싫다면 정치인의 옷을 벗는 게 마땅합니다. 아울러 이런 민망한 일에 재발 방지를 원한다면 국민에 대한 고소가 아니라 비판을 경청하고 좋은 정치를 펼치는 것 아닐까요? 정치인의 네티즌 고소가 국민의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려는 의지, 즉 국민의 정치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역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평소에는 장기판에 졸로 보다가 선거 때만 되면 국민 위한다면서 떠드는 정치. 유권자들은 그 위선적인 정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정치인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야 불문하고 말이죠.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도에서는 102.5MHz로 들을 수 있는, 독도에도 방송되고 있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그 후의 이야기. 어제 이어서 오늘은 후쿠시마 야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2020 도쿄올림픽에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는 후쿠시마현 아즈마 구장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구장 근처에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담은 검은 자루들이 잔뜩 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런 환경은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게 될 관중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방사능에 크게 노출되는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익중 교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그 동네가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 같아요. 아, 그 동네 자체가요? 예, 완전 그 사고 지역에서 가깝고, 그리고 뭐 제가 거기 가서 직접 측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후쿠시마 시는 좀 여러 번 가봤거든요. 예. 그 도심 지역을 벗어나서 흙이 있는 곳에 가면 바로 방사능이 따다다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염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경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경기장이 도심에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나무도 있고 뭐 공원이 있고 흙이 있고 한 지역인데 그렇죠. 거기가 제대로 제염이 됐을 리가 없죠. 그렇죠. 나무가 막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그 사이사이를 칼칼이 이렇게 5cm씩 긁어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야구 경기하는데 바람 불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날리는 거죠. 흙먼지 속에 같이. 김용민 라이브. 일본의 무역 도발, 근본적으로 역사 문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그리고 한일 위안부 협정, 이에 대한 해석 차이가 국내에서도 분분한데요. 최근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과 위안부 성노예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군 성노예들이 돈벌이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이영훈 전 교수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1965년 협정으로서 한국에게 준 돈, 이 돈이 도로 일본으로 갔다, 이런 내용의 발언도 했습니다. 한홍구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사실 그 한일 관계에서 그 흑막에 있었던 사람으로 세진마 유조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 소설 불모지다의 주인공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일본에서 이토추 상사라고, 그 이토추 상사를 그 재계 순위에서 한 20여 위권에 있었던 걸 이제 1위의 종합무역 상사로 만들었는데 그 종합무역 상사로 만들어낸 1등 공신이 박정희예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서 그 흑막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뒤에서 조정하면서 한국에서 나오는 공사를 주로 그러니까 대부분 발주하거나 아니면 그 좀 다른 일본 기업들의 그 특히 전범 기업들의 논아주는 역할들을 하면서 돈 주고 자기들이 또 돈을 또 벌었군요. 네, 벌어간 거죠. 아니, 말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만 여쭤보면요. 이영훈 교수가 썼잖아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끌려갔다면 그게 바로 강제성인 거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어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한 건에 대해서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일본이 시간을 끌겠다고 마음먹으면 석 달까지도 끌 수 있는데 한 달 만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우리도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배제하자, 이렇게 뜻을 모으려다가 일단 멈추고 다시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의중이 궁금해지는데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일본이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알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경제 도발에 차분히 대응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응원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발언 들어보시죠. 금융을 다음 보복의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까? 혹은 그것도 가짜 뉴스입니까? 그거는 일본의 카드 속에 없을 거라고 없습니까? 생각합니다. 우리 IMF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사실 일본 은행들로부터 이렇게 돈을 빌린 것, 대출받은 것이 굉장히 컸고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단기적인 유동성보다도 굉장히 규모가 컸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충격이 있었지만 우리의 어떤 외환 준비 상태나 또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대출 비중을 생각하면 20년 전과는 상황이 천양지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사를 파견할 때 뭐 대통령께서 뭐 특사를 공개적으로 임명하고 무슨 어떤 봉투를 받아서 가는 것만이 외교적 해결 노력은 아닐 겁니다. 지금 부지런히 뭔가가 물밑에서 오가고 있긴 있군요. 말씀 들어보니. 한국 정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허둥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준비해 왔고요. 앞으로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지난주 국회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음주 심사로 물의를 빚었던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자기가 속한 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을 보내서 예산 민원을 받겠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인데요. 나라 살림을 정말 알뜰히 살펴야 할 예결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관행이었다, 앞으로 고쳐야 한다,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는데 뭐 사무실로 보냈겠죠. 뭐 사실 역대 이제 예결위원장들은 뭐 자기 지역구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썼죠. 네. 뭐 국회의원이라면은 누구나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관례적으로는 네. 예결위에 속한 그 여당과 각 당의 또 간사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간사분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그 의원들의 지역 예산을 챙겼죠. 네.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뭐냐 하면 권력을 이용해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거,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원 예결위원장 이번 사건은 아니 국민의 세금을 그것도 추경 끝나고 나서 이제 내년도 본 예산에 행정부에다가 압박을 해가지고 유리하게 해줄 테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행위가 이게 나타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용민 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8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용했는데요. 조국 후보자는 일찌감치 알려진 개각 인사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개혁과제를 완수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보여줬다, 이러면서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인사 발표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드렁큰 타이거의 위대한 탄생 듣고 오겠습니다. 위대한 예산의 탄생을 보는 것 같아서요. 랩으로 취해봐 보여봐 너의 그 진정한 모습을 흑과 백과 성과 악과 너와 나와 그들과 그것을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그것을 위해 나 눈지난 겨울처럼 또다시 나타나다 가고 있어 그것으로 가고 있어라 전락부 터지고 있는 나의 슬픔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마음 바라만 보지마 다같이 외쳐봐 4989 돈으로 너의 영혼을 그들은 구귀신처럼 덤벼먹어 대고 있어 자 조심까지 화장으로 지워버려 자 결과 가식으로 너를 묻어버려 오르는 열망으로 취한 나의 타령 가마 make a million 파란 하늘 향해 껴다 바발론 날 향해서 주먹을 질러봐 주먹을 질러봐 주먹을 질러봐 랩으로 취해봐 보여봐 너의 그 진정한 모습을 깨어나고 싶어 나는 나 너는 너 그들을 따라가기 싫어 모두 다 의지를 버리지 말고 앞으로 밀고 나가봐 연락 향기보다 달콤한 독을 알아봐 마구 입을 놀리는 어느 내 주먹의 맛을 봐 땅과 함께 사라지는 우리 인생들 술에 묶여 함께 끌려가는 인생들 우리 외쳐봐도 듣지 않는 그 이들 시대독의 속박에서 뛰어나와서 차가워진 마음 넣고 모두 다 다가와도 타오르는 열망으로
걸러 주먹을 질러봐 주먹을 질러봐 주먹을 질러봐 네, 어제 저희가 동전 주화에 그려진 그림과 관련해서 혼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쓰고 있는 주화 중에서 1원은 무궁화, 5원은 거북선, 10원은 다보탑, 100원은 이순신 장군, 500원은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00원짜리 지폐가 통용되던 시절에는 500원 지폐가 있던 때가 있었어요. 오창석 평론가는 500원 지폐 못 봤죠? 못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0원 지폐에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요.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미모 지존 읍스님, 오늘 저 하하 핫소리 할 때 최불암 씨 웃음소리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까먹었습니다. 제가. 뭐 지금이라도 하죠. 소리. 네. 자, 5946번 쓰시는 분. 그 주화 이야기. 오늘도 하셨어요. 어제 우리 집 옷장 속에서 간직하고 있던 500원짜리 지폐에 대해서, 봤더니, 이 500원짜리 지폐를 봤더니 이순신 장군 영정과 그리고 거북선이 있었습니다. 1982년부터 500원짜리 동전으로 바꿨다네요. 그래요. 자, 1982년 그때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었어요. 예. 자, 4231번 쓰시는 분, 나베방송 김용민 라이브, 나만을 위한 베리굿 방송 김용민 라이브.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정숙님, 제가 이제 모두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 수사기관, 사법기관에 처벌을 호소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김용민은 어떤 말도 다 감내하겠다는 거네. 남의 입장에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공영방송의 진행자로서 당연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네, 욕설 써서 보내시는 분의 의견도 감내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대응한다. 꿈도 없습니다. 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제겐 소중한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KBS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5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김민희 씨. 네, 지금 도로 위로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조암 부근 1, 2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무안 1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비봉 사이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또 서서울요금소부터 낙하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조남 분기점 부근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을 지나 판교 쪽으로 불암산 요금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퇴계원 나들목부터 정체 심합니다. 더 가서는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청계요금소 부근 2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뒤로 하기 분기점부터 차량들 더디게 지나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시흥 휴게소 부근 4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북창원 부근에서도 1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네, 금요일이라 그런지 왠지 목소리가 더 우렁차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금요일을 맞아 이번 주 명장면을 다시 보기 준비했습니다. 아니, 어떤 명장면입니까? 용용이 네. 매우 궁금해집니다. 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뜨거웠던 만남의 순간인데요.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직접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두 분이 다 출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해설을 옆에서 곁들이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입니다.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번 인사는 검찰에 대한 제 애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네,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검찰의 대선배이신 황교안 대표께서 검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전 지적한 사람에게 중상 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지적하신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네. 몇 번 대사가 왔다 갔다 해야 목소리가 다 풀려가지고 비슷해질 텐데. 예. 자, 미세 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손을 살포시 맞잡았던 윤석열, 황교안. 그날의 말말말. 시사평론가 김수빈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수빈 평론가부터 준비한 소식 풀어주시죠. 네, 오늘 개각 단행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정이 됐고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 전 차관이 각각 내정이 됐습니다. 예.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정이 됐고요.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대표 변호사가 각각 내정이 됐습니다. 예. 또 한편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에는 전 통일부 장관이죠. 정세현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예, 주미대사 내정자도 눈길을 끄네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네, 당초 그 문정인 교수가 내정이 됐었는데 고사하면서 이수혁 의원에게 돌아갔는데 저는 이 인사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졌습니다. 이수혁 의원 같은 경우는 초대 6자 회담의 수석 대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또는 전 세계와의 외교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야당에서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자, 이수혁 의원이 비례대표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미대사를 가게 되면은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그 자리를 내놔야 되는데 뭐 이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어받는 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누굽니까? 네, 비례대표 이수혁 의원이 15번이었는데 바로 네. 16번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정은혜라고 하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전 상근 부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최근에는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수료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이 된다면은 지난번 총선에서도 사실상 비례대표를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또 비례대표를 받게 됐는데 네. 청년 비례대표로서 번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 이로서 세 번째 청년 비례대표를 배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 올해 나이로 37살이고 만약에 등원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최연소 의원이 될 것이고요. 지금 딸이 1살 돌이 됐습니다. 네. 육아맘으로서의 국회 활약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오창석 평론가하고 좀 아는 관계입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섭외할 수 있습니까? 섭외할 수 있습니다. 예. 얘기 들으셨죠? 예.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한번. 지금 바로. 지금. 그 점 바로 되는데 이제 정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출마를 하고 나서부터 안 받으면 이제 오창석의 인간관계가 다 팩이라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가 연결이 안 되는. 네, 그런 사태 때문에 대정부 질문에서 뒤끝이 장렬하는. 어디 전화번호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지금 전화해도 됩니까?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안 받으면 망신이죠. 방금 접도가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대망신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약간 통화 의문을. 스피커 눌러줘야지. 그렇지. 이 방송인 줄 모르고 또 응대를 하시면 곤란한데. 그렇게 날것의 언어를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고. 네. 아예 말 자체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통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를 여성, 남성 한 명씩 했는데 남자 후보는 현재 전국 청년위원장인 23번의 장경태
네. 위원장입니다. 예, 참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혹시 저 국회의원 됐다고 오창석 씨를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공격의 최전선에 나서겠습니다. 제가 선봉장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정은혜 국회의원. 그러면 월요일에 저희 한번 좀 연결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수혁 의원이 이제 주미대사가 되면서 정은혜 후보였죠. 예.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이제 이어받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개각에 대한 야당의 반응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네,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수혁 의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새로 뽑힌 사람이 아닌 정경두, 강경화 장관을 유임시킨 것에 대해서 또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이건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인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조 전 수석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을 추진해 왔는데 이건 이 정권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이중 검찰로 만들고 청와대 검찰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인사 검증에 철저히 인사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SNS로 선동 정치에 앞장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 소양에 대해서도 철저히 질문을 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그래요. 같은 서울대 법학과 동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당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조국 수석에 대한 임명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김수미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집전화 RDD 15% 포함이라는 표본 추출 방식을 썼고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이었습니다. 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이고요. 네. 응답률은 16%였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잘 대응을 하고 있다. 네. 라는 응답이 54% 반 그래요? 이상이 나왔습니다.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였고요. 그런데 이번 갈등으로 한국과 일본 중에서 어느 쪽 피해가 더 클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7%가 한국이 더 클 거다. 그리고 일본이 더 클 거다는 22%. 그리고 양국 피해가 비슷할 거라고 내다본 쪽은 15%였습니다. 한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어디에 더 많았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전반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57% 과반이 나온 것인데 더 클 거라는 의견은 이제 이념이라든지 정파적인 그런 요소를 따져봤을 때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그리고 연령적으로는 60대 이상에서 더 많이 한국 피해가 더 클 거다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정부 관계자가 수출 규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오판이었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는 먼저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한 배경에는 징용공 문제에서 대응을 연기한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안보상의 이유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라는 것을 자국 언론이 입증한 셈인데요. 이어서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도 중단이 이어져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라고 하면서 오산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예상 밖의 큰 소동이다. 이게 더 놀랍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 여론이 얼마나 들불처럼 일어날지에 대해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국민의 이런 이 분노가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도 예상을 못했다면은 이것도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네.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 뒤늦게 후회한다는 소식 전해주셨고 김수빈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계속해서 포털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노자 오슬로 대학 한국학과 교수가 CBS 라디오와 인터뷰를 갖고 일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좀 내놨습니다. 예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 일본에서는 정치가 경제보다 우선이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서 전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정치보다 우선이었던 그랬죠. 네, 그런 예. 변화가 있었는데 다시 1930년대와 같은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박노자 교수가 지적을 했고요. 예. 그렇지만 일본이 어떤 열강이 되고자 해도 고작 해봐야 이류 열강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내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나름 일본이 복지제도 등으로 사람을 포섭했지만 권위주의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을 만드는 나라라고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일본의 두 나라 극우가 여러모로 유착해 왔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해법은 일단 확전을 피하고 맞보복을 한국이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핵폭탄을 맞은 나라고 평화에 대단히 민감하다라고 네. 강조를 한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핵폭탄을 맞은 네. 나라고 평화에 민감한 나라다. 실제로 이제 일본의 평화헌법이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이 뭐 원폭, 피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컸던 것이고 일본에는 뭐 진보 대 보수의 구도가 평화헌법에 대한 찬반으로 형성돼 있지만은 않죠. 보수 세력에서도 평화헌법에 대한 지지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전투적인 태도 그리고 맞보복을 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박노자 교수가 강조한 것은 노아베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베 재팬 이런 구호면 몰라도 노재팬은 아베가 가장 원하는 일이다. 예, 일본의 어떤 극우의 준동을 더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두 나라의 시민연대가 혐한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그렇죠. 점이고. 그래서 그 한일 민간 인간의 시민연대를 박노자 교수가 강조를 한 것이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야단치는 이유가 뭐 다른 겁니까? 뭐 일본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게 그 궤도에서 이탈한 네. 평화의 제 궤도 위로 올라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과거에 좋지 않았던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나름대로 협력하고 살아왔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목적이 상당히 강하죠. 네, 아베 잘못이에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예.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지금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대마도가 현재 텅 비어 있다라는 네. 르포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대마도는 부산과 49.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마도 전망도에 올라서면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가 보인대요. 그래요. 가까워요. 네. 네, 그 정도로 가깝고 이제 멀리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가깝습니다. 대마도를 찾는 관광객은 평균 41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99%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제가 여행대학이라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총 4가지 이 관광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체 낚시. 그리고 잠깐 커플 여행, 잠깐 면세 여행,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200명 정원 선박이 회차가 굉장히 줄었고 만척이 안 나오고 50여 명밖에 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점주는 대마도의 점주를 인터뷰했는데요. 라면 가게 점주가 뭐예요? 상점 주인. 네. 라면 가게 점주 이제 마에다 씨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7월에는 절반 가량 손님이 감소했고 8월은 75% 이상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대마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예 당분간 휴업을 한다라고 공고를 해놨답니다. 예. 그 정도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맥주 회사, 일본 브랜드의 맥주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데 무급휴직을 공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윤정란님, 대마도에서 한국 전화도 터집니다. 정말 가깝군요, 대마도가.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류붐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것도 무슨 소식입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마이니치 신문이 역시 9일 보도한 상황인데요. 현재 한류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쿄 신오쿠보에 있는 코리아타운을 찾았을 때 그 어떠한 관광지보다 일본인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를 방문한 중학생을 인터뷰했는데 역시나 아이돌, 그 붐이 상상 이상으로 높고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했었던 한국 스타일의 핫도그가 굉장히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최근에 TT 종합연구소가 무료 통신 앱인 라인을 통해서 일본 여고생 246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역시나 최근 여고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 2위가 한국 핫도그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한류 열풍이 일본 본토에 상륙했고 끈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역시 우리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떨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 있죠. 네. 저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극진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K74386645번 쓰시는 분 말씀처럼 예스 재팬 벗 노 아베 이런 구호로 바꾸는 것처럼 아베 정권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이 대단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은 일본 국민은 사랑한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표한다면은 한일 간의 평화로운 공존 이걸 바라는 일본 시민들의 저변을 넓힐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 신오쿠보에 있는 한국어 교실을 보면 수강생의 90%는 여성으로 주부와 회사원 중심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K74935125님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을 키우자. 아베가 마음을 바꿔도 우리 마음은 바꾸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이 시기에 특히 관광 일본으로 관광 안 가고 이제 국내 관광을 즐기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국내 손님들 계속 국내 관광 즐길 수 있도록 좀 서비스를 그 어느 해보다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상승시켜서 이렇게 대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베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노바가지. 노바가지 그렇습니다. 네. 평상 백숙 34만 원 이거 안 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연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참 연일 안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매일 포털 사이트에 이 바가지 요금 기승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정치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아프게 말씀드리면 정치 현실? 왜냐하면 지자체에 대해 항의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지자체는 그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잘못됐을 때 그 사람들이 나의 반대편을 돌아설까 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강한 행정 대집행 같은 걸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저는 국민만 믿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에 가까운 것인지에 대해서만 두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민이의 반일 톤이 낮아졌다. 정부 방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예. 자, K7493 5125님은요. 양양 갑니다. 아, 좋습니다. 양양 좋아요. 네. 양양 주민들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시는 손님 반갑게 맞아주시고 지금 이 순간 씌우지 마시고. 네. 예. 정은혜 후보자가 인터뷰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요청 한번 드리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예. 네. 지금 연락이 계속 오는데. 지금 왔어요. 그럼 한번 틀어봐요. 예. 연결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보자님. 아이고, 근데 뭐지 아직 뭐 확정이 아니어서 좀 한 달 넘게 기다려야 될 수도 있더라고. 아, 그래요? 지금 KBS 일라디오 방송 중입니다. 방송 중이라고? 예, 방송 중이니까 방송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방송이요? 네, 방송입니다. 정말 그 리얼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승계가 된다면 한 달 후에 등원을 하게 되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수혁 의원님께서 이제 주민대사로 결정이 나셨지만 네,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뭐 당장 의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국회의원이 되시면요, 예, 그 어떻게 어떤 그 의정을 펼치실 생각이신지 지금 아이 소리도 들리네요. 네, 지금 저기 어머니가 와서 봐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지금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네. 그 육아맘을 대변해서 국회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좋은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저는 김용민 라이브 MC 김용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기 나중에 또 정식으로 인터뷰를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목의 하나만 한 인터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육아 보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만회의 기회로 만약에 퇴임하고 나서 이제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에서 유영민 장관을 다시 한번 섭외해 볼 수 있도록 섭외해서 만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 네, 방송 막하네 좋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예, 춘천엔 막국수가 있고요. 서울엔 막방송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박노자 교수님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네. 예, 전화번호를 모르는 게 예. 주로 이메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또 전화로 막 해보라고 할까봐. 아, 네, 그래요? 모르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각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뭐 관계를 맺은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행운의 편지도 보내 행운해요. 예, 제가 그 기초의원 선거 나갈 때 추천사를 써주셨죠. 아, 알겠습니다. 제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이 최근에 계속 화제가 되고 계셔서. 누가 계세요? 홍세화 전 한겨레 기획위원. 네. 이제 좀 정부에 대해서 대일 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칼럼을 쓰셨고 또 이번에 법무부 장관 내정이 되신 조국 전 현이죠. 서울대 교수님. 예. 네, 그분들이 이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중요한 게 지금 연락했을 때 전화를 받느냐. 아, 그럼 조국 내정자 연락합니까? 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무례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까지 발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 또 인사청문회 남아있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은수님, 저는 강원도 정선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콩으로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강원도 정선도 아주 좋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자, 다음 소식은 그러면 김수민 평론가가 계속 이어가시죠. 도쿄올림픽 방사능 문제 계속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한체육회가 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국민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털어놓은 것인데 일단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IAEA 등을 통해서 공식 조사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나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제의를 할 생각입니다. 어이구, 이 발언을 했군요. 네. 예.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 현지에서 자체 조사하는 방식은 뭐 세계적인 국제적인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국제적인 기구를 통해서 이 도쿄올림픽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고요. 예. 또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현재 이제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네, 그런 민감한 사안이 불거져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IOC라든지 또 도쿄올림픽 조직위를 통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 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보면은 이런 이제 좀 민감한 문제들은 스포츠의 대제전에서는 좀 뒷전으로 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한국 정부가 세웠던 또 IOC가 세웠던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도쿄올림픽에서도 적용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노태강 차관이 밝힌 의견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 방사능에 대한 그런 의문 또 검증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어느 나라라도 아마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국적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 대 일본의 차원에서 제기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거를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출전 선수들 밥 먹게 함으로써 입증하지 말고 사전에 제대로 이 방사능 관련한 그런 의문들을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태강 차관하면은 벌써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 사람 아직도 거기 있습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네. 예, 그래요. 아직도 참 나쁜 사람.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일하게 생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메모지에 적어와가지고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지목했던 사람이 바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었어요. 예, 그래요. 저도 지켰던 사람입니다. 네. 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랬죠. 자, 이순아님, 김용민님, 오창성님, 김수민님 다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기회에 일본을 제대로 알고 일본 문화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을 경계하고 우리 문화의 장점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말씀 감사하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일본이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에스퍼 장관 역시 오늘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국방장관이 온 거예요. 에스퍼 장관. 예. 자, 근데 우리의 그 이목을 가장 집중시키게 만들었던 게 바로 방위비 분담금 부분인데 오늘 아침 신문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지금 1조 300억 정도 내는 네, 맞습니다. 1조 389억. 1년에. 네. 1년에 1조 300억 넘는 돈을 내는데 그걸 6조로 올려달라. 이런 제안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어가지고 다들 기함했어요. 네. 오늘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오늘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돼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와 있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과 면담은 3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자들에게 에스퍼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외교부 당국자들은 전달을 했습니다. 네. 면담에서는 이 분담금 문제를 제외하고 호르무즈 파병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관련된 대화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6조를 달라고 한다면 이건 뭐 진짜 네. 6배 인상은 아니 또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미군이 우리로부터 주둔비를 받아놓고 쓰질 않아가지고 남긴 돈이 한 1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평통사라고 이걸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단체가 있는데 한 1조 정도 남겨놓고 뭐 심지어는 뭐 이걸 예금을 갖고 어떻게 돌렸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죠. 예, 아직 남아있군요. 뭐 그리고 또 좀 얘기 들어보니까 주한 미군에 대한 주둔비를 빼고 이 주한 미군이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매년 지불해야 되는 돈이 거의 6조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평통사가 예전에 한 바 있어요. 네. 그래서 외신들이 주둔비 플러스 50%에서 약 3조 정도에 타협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3조. 네, 근데 3조 곱하기 3인데 너무 많은 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요. 빨리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해서 전쟁 없는 한반도가 됨으로써 이런 비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한번 좀 우리가 그 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수빈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1945년 오늘이 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그래요. 히로시마에 이어서. 네, 그래서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오늘 또 원폭 희생자 위령 및 평화 기원식이 열렸는데요. 오늘 참석한 야마와키 요시로, 그러니까 원폭 당시에 11살 소년이었던 나가사키 시민이 평화의 맹세를 영어로 읽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핵 폭격 피해국으로서 모든 핵 보유국이 핵무기를 없애라고 압박해서 일본이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네. 미국을 이 문제에서만큼은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선언을 아베 총리 앞에서 읽은 것이죠. 아베 총리는 유일한 전쟁 비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라고 원론적인 그런 입장을 내비쳤는데 대신에 어떤 뭐 일본이 끼쳤던 그 비폭에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한 뭐 사죄라든지 성찰 이런 부분은 좀 보이지 않았고요. 뭐 비핵 3원칙이라고 해서 핵무기를 갖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겠다. 이 원칙을 다시 한번 견지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네, 그래요. 참 불행한 날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많은 인명이 살상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과한 적이 있었나요? 미국에서 뭐 그런 걸 가지고 사과하지 않았고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전 세계 질서라는 것이 승전국 중심의 그런 질서로 편성이 되어 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이제 일본한테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던 것도 승전국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명히 이제 식민 지배 국가와 그것을 또 지배했던 국가 간의 갈등도 있지만 승전국 중심의 이데올로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세계 질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가 핵무기 금지 조약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미국, 북한, 러시아 핵무기 금지 조약에 전혀 가입할 생각이 없는 반대 국가고 심지어 한국과 일본도 이 금지 조약에 반대하고 있는 국가죠.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요. 두 번의 원폭 투하로 종전이
앞당겨졌다.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또 실상을 따져보면 꼭 그렇진 않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 소련군의 개입 때문에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빨리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폭 투하로 인해서가 아니라 소련군 개입으로 인해서 이미 일본은 이 종전, 자기들 말로는 종전. 근데 결과적으로는 패전. 그렇죠. 패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미주로 함상에서 조인식을 할 때도 그게 9월 2일이었는데 9월 5일까지 쿠릴 열도를 소련군이 이제 침략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네. 당시 소련 같은 경우는 얼지 않는 항에 대한 욕구 그리고 태평양 함대에 대한 개척을 위해서 사할린이라든지 쿠릴 열도를 끊임없이 침공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원폭 투하를 할 이유가 없었다. 이겁니다. 하지 않더라도 항복을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패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자, 민의 안수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화제가 된 박노자 교수 인터뷰의 중요한 대목을 옮겨와 보겠습니다. 네. 한국은 평화다. 네, 국내 유일의 박노자 교수 성대모사 보유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수. 네, 그 도쿄 방사능 올림픽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핵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핵 노답으로 일관할 것인가? 핵 노답.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시 5분에 오겠습니다.